여러분은 미술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술관이라고 하면 전공자나 일부 계층이 함유하는 고급 문화라는 인식이 공공연히 퍼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자리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박물관과 미술관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 혹은 데이트나 가족 나들이의 일환으로 전시 공간을 찾기도 하고요. 또 개인의 소양을 쌓기 위해 혼자 미술관을 찾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하는데요. 보통 유럽이나 해외여행으로 배낭여행을 떠난 청년들의 사진첩 속에는 유명한 박물관 앞에서 찍은 사진이 꼭 한 장씩은 있기 마련이죠. 어쩌면 이런 전시 공간들이 한 나라의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한자리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안내문과 브로셔만으로는 전시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관람 후에도 전시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또 한 번 떠오르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년들에게 더 넓은 시야를 선물해 주실 분을 청산뉴스에 모셨습니다. 미술관 길라잡이 안현배 선생님을 큰 박수로 자리에 모셔볼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미술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제가 공부한다고 제일 오래 있었던 나라가 프랑스였는데 프랑스에서 11년 있는 동안에 예술사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많이 갔던 루브르 박물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 루브르를 통해서 뭐를 느끼면 가장 적당한 것 같은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생님 강연 들으면 저희 다 같이 루브르 박물관 갔다 올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럴 기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안현배 선생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을 가지고 몇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나온 안현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앞에 여러분들한테 텍스트로 루브르가 당신에게 하는 이야기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기는 한데 이미 많은 거를 알고 계세요. 프랑스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그러면서 루브르를 가면은 뭐를 봐야 되고 어디에 가면은 무슨 사진을 찍어야 되고 같은 것도 검색을 해서 다 찾아오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씩 그게 바로바로 내가 저것도 알고 하다 보니까 어떤 점이 좋고 사람들이 왜 이걸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잘 모를 때가 생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유럽에 여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실 때 여행 안내책자를 살 때마다 앞부분 쪽에 꼭 미술관, 박물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이 사람들은 뭐 맨날 박물관만 소개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나중에 지내고 나다 보니까 미술관에서 그들이 언어가 아니라 이미지로 만들어 놨던 이야기가 자기들의 삶을 담아 갖고 있고 또 전달하고 싶었던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특유의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개성 같은 게 다 있다는 거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왔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거나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는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정말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미술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프랑스다 하면은 뭐 에펠탑 있고 그리고 샹젤리제를 한번 걸어보는 것을 전부 다들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꼭 여기는 꼭 들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곳은 사실은 이해하거나 뭔가 견적이 나오기에 만만한 공간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고 소장 작품 수도 제일 많아서 우리들은 무시무시하게 하는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몇 초씩만 눈을 줘도 몇 달이 걸리고 총 돌아가는데 이 전체 시간이 마라톤 코스보다 더 길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과연 우리가 저기서 뭘 봐야 될까
또 제대로 보기나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실은 이것 때문에 옵니다. 루브르에서 저거를 보겠다고 들어오는 건데 미술관 공간에 들어가서 이런 광경을 보면요, 실은 정 떨어지는 때가 많아요. 저거 어떻게 내가 뚫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내가 뭐하러 저거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되게 재밌어하는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쪽에 남자분 얼굴 표정이 그래 다들 미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굳이 저 그림 앞에 가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사진을 찍게 돼 있어요.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술관에서 뭘 봐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게 나한테 보탬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마련이죠. 제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역사 공부를 하기 전에 이 나라들을 한번 여행을 해보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배낭여행을 갔던 게 조금 시간이 되는데 배낭여행이라는 거는 거의 불쌍함의 연속이잖아요. 아껴 먹어야 되고 불편한 데서 자야 되고 어떻게든지 돈이 아껴지는 거라면 뭐든지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미술관 들어가는 것도 돈이 참 아까웠었어요, 제가. 그래서 당시에는 6시에 문을 닫는 루브르가 4시 반부터는 요금이 반인 때가 있었어요, 잠깐. 그러니까 뭐 1시간 반이면 보겠지 싶어가지고 4시 반부터 줄을 서서 반값표를 사야겠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처음 거기 간 사람들은 항상 그런 실수를 하지만 줄을 엉뚱한 데서 있었던 거죠. 그 바람에 4시 반 표를 기다리면서 있던 사람들은 다 들어갔고 저는 뒤늦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1시간을 날렸고 표를 사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술관 닫는 시간까지 30분밖에 안 남은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술관이랬는데 30분 시간 남은 거에 내가 뭘 볼 수 있을까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급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었는지도 까먹었어요. 그리고 무작정 뛰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길을 잊어먹었습니다. 미술관 안에서. 그러니까 미술관에서 안내방송을 이제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아는 그림은 하나도 못 봤고 나는 뭔 짓을 하고 있는 자괴감도 들고 그래서 미술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한테 한 가지 그림이라도 보고 싶어서 부탁을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림을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 그림이 어디인지 날 좀 안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무슨 그림이 알고 싶은데 그러길래 갑자기 머리에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있다고 들었던 거.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요. 그때는 너무 이제 땀도 나고 정신 없으니까. 그래서 딴 건 모르겠고 이렇게만 했었죠. 이렇게. 이거 그랬더니 직원이 들라크루아 그러면서 따라오라고 해서 저를 안내를 해줬어요. 정말 쉬운 자리에 있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찾지 못할 뿐이지. 그런데 그 그림을 이제 처음으로 직접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직원이 뒤에서 툭 밀어가지고 앞으로 좀 더 가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어요. 항상 익숙한 거리에서 그림을 봤었다는 거죠. 여태까지. 저는 책으로 이거를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처음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직접 이 그림 앞에 섰을 때도 항상 익숙한 거리, 그림이 전체 다 나한테 들어오는 거리, 사진기로 찍으면 다 나오는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그림을 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뒤쪽에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앞으로 좀 가봐라 하는 순간에 어디까지 다가갈 수가 있었냐 하면은 이 그림을 그렸던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거리까지 다가가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 순간에 화가가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 그렸던 뭐라 그럴까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붓의 자국이다 하는 게 보이게 되죠. 조금 더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붓의 자국이 보이게 되면은요. 그 순간에 이거를 그린 사람이 갑자기 떠오르게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가까이서 보면서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한 발 뒤로 와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에서 나도 거기에 서 있게 되면은 화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그리고 있는지 왠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돼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저 화가 자신을 그림 속에다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 속에서 있던 이 화가가 평생 동안 고민하고 있었던 주제를 저렇게 그림으로 그렸고 그걸 프랑스 사람들이 아끼고 여기저기서 사용을 하다 보니 한국에서 온 나까지도 저 그림을 알게 된 거고 그 사람이 그렸던 딱 그 오리지널한 그림이 거기에 있는 것을 나도 드디어 와서 보게 됐구나 하는 거죠. 그날 제가 그림 딱 하나 봤어요, 저거. 그 루브르라는 그 큰 공간에서. 그런데 아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꽤 앞으로 이렇게 계속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저를 조금 마음이 두근거리게 했다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미술관은 우리가
감상을 할 때 좀 더 열려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사실은 애쓰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루브르가 아무래도 위치가 재밌는 데 있거든요. 프랑스 파리는 가운데 한복판에 서울의 한강처럼 세느라는 강이 흐르고 있고 강북하고 강남으로 나뉘어서 느낌상 좀 비슷해요. 면적은 작은데. 그런데 각 구를 나눌 때 한국은 뭐 종로구, 중구 이렇게 나누는 게 프랑스는 이제 번호를 붙여놨어요. 1, 2, 3, 4 하면서. 그 제일 첫 번째 1구가 루브르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라는 소리고 저 사람들한테 뭔가 그 의미를 두고 싶어서 자기들도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한 건데 예전에는 수비를 하는 성이었었고 두 번째는 왕궁으로 개조가 됐고 그게 나중에는 지금의 박물관이 됐던 게 프랑스 혁명 이후에였어요. 유럽의 나라들이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라 그 전에 중세가 끝나자마자는 문화가 편차가 있었어요. 어떤 나라는 굉장히 발달돼 있고 어떤 나라는 조금 뒤처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쫓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야 됐었는데 그 어떤 나라,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했던 나라가 중세가 끝나자마자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이탈리아입니다. 뭐 지금에서는 서로 간에 이제 편차들도 많이 좁혀졌고 문화가 앞선다는 것보다는 문화가 여기가 독특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조금 완화해서 얘기를 하지만 중세에 끝나고 나서 르네상스가 바로 시작됐을 때에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던 문화나 어떤 예술적인 수준은 다른 나라가 쫓아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그래서 프랑스같이 큰 나라, 사실은 통일이 돼 있고 인구도 많았던 나라가 이탈리아를 배우겠다고 열심히 쫓아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배우는 방법이 이탈리아의 작가들의 작품을 사서 열심히 모으는 거였었죠. 루브르를 통해서 모나리자를 포함해서 이탈리아 사람들의 우수한 작품들이 모여 있는 공간은 루브르 박물관이 길게 말굽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은 그 말굽으로 돼 있는 곳의 왼쪽 부분 드농이라는 전시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요 밑에 드농관에 있는 작품들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유명한 것은 다시 돌아왔지만 이거죠. 모나리자. 모나리자가 사람들한테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신비로운 미소 그런 얘기도 하시고 뭐 많은 얘기들을 항상 하세요. 그랬는데 이 모나리자를 볼 때마다 저는 실은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이탈리아의 천재 작가가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그렸던 그림이 14개에서 16개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것들은 진품 여부를 아직도 따져야 되고. 그러니까 조각품도 남은 게 없고 회화작품 겨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천재란 소리를 들을까 한다면 이 그림 하나가 나오기 전까지 이 사람이 어떤 공부를 하는가가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평생 동안 남긴 모든 작품을 모아놓은 것을 순서대로 보시게 되면 그림 회화보다는 오히려 다 아시는 이제 인체 해부에 관한 거잖아요. 저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장기에 대해서 또 사람의 심장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정교하게 연구를 하고 그거를 파고들어서 사람이 태어나서 그러니까 임신이 되고 커서 태어나는 탄생의 순간 그리고 성장을 해왔고 우리가 뭔가 인식을 하는 모든 순간들을 해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종합을 해서 기록해놨던 이 스케치북이 있어요. 이게 다빈치가 남겨놨던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실은 중세라는 시간이 오래 지속될 때 신중심의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이 중세라는 게 신을 너무 종교가 위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죄 짓고 그걸 반성해서 구원을 받을까 말까 요것만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였죠.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자각을 하고 자기한테 가치를 두게 돼서 인간으로 그 기준을 돌리게 된 게 르네상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기준으로 되면서 인간이 받아들이고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새롭게 보는 운동이 따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인간의 해부학 중요하게 됐었고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정돈하는 원근법, 척도법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게 됐었고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였어요. 중세 말기쯤 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치마부에라는 사람이 그렸던 마에스타라는 그림인데 옆쪽에 있는 날개 달린 저 천사들은 아름다운 구석이 그다지 없어요. 그게 그냥 사람 형태를 띠고 있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겠다는 느낌만 들고요.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건데 마리아도 여성적인 아름다움이 별로 안 보이죠. 중세 때는 그랬었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중요한지 인간의 몸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르네상스를 지나가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감정도, 인간이 가지고 있던 육체도 조금씩 중요하게 돼서 그 연구에 매진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표현할 때 자기 감정을 드러내서 놀래거나 공포스러워한다거나 사랑을 느낀다거나 하는 것들이 종교적인 그림에서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의 몸에 대한 관심이 늘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복근도 보이잖아요. 누드로 돼 있는 남자의 몸에서. 그리고 어떤 여성성이 보디첼리 같은 사람한테는 아름답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다빈치 같은 사람에 이르러서는 그게 안정감을 가지게 된 거죠. 어떤 자세를 통해서 어떤 근육이 움직인다. 표정을 지을 때는 어떻게 된다더라. 아름다운 미소, 신비한 미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해부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인체가 어떻게 근육을 움직이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겨우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 됐어요. 이게 이전 시대하고 달라졌다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걸 다 종합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종합을 하고 나서 후배 화가들은 훨씬 더 빠른 시간 동안에 그 테크닉을 익숙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루브르에 아까 그 긴 복도 전체가 이 그림들이 쭉 걸려 있게 돼요. 드농관의 한국식으로 따지면 2층, 그 2층이 르네상스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르네상스가 마감이 되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모든 수작들을 다 걸어놓은 공간이에요. 이탈리아가 문화적으로 발전돼 있었고요. 모나리자를 포함해서 유명한 작가들이 있었고 그들의 그림을 열심히 사서 모은 게 프랑스였었다. 그런데 그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궁의 이 복도는 길이가 대략 300m가 넘어요. 그 긴 복도에 우리식으로 따지면 최고로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그림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저 복도에 서서 여러분들이 이쪽부터 시작해서 쭉 지나가는 동안에 사람이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과정, 더 익숙하게 만들고 더 연습하는 그 과정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 복도를 걸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는 아름다움에 대한 답을 못 찾아서 그거를 그리고 싶어도 못 그렸지만 해부학적인 지식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사람들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니까 한 발 한 발 갈 때마다 아 이젠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아 이렇게 찾아내는구나. 아름다움이 여기에서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구나 하면서 조금씩 우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아름다움을 찾아간다는 그 과정은요. 그렇게 돼서 정형화되고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정점에 도달하면은요. 재밌는 게 그것을 넘어설 때는 계속 똑같은 반복이 되니까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거를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정형화된 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자. 그래서 매너리즘이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이 복도의 중간을 넘어가게 되면 갑자기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과일을 조합을 해서 사람의 얼굴을 만드는 아르침볼도라는 화가의 새로운 형태의 그림. 안 그러면 피에타라고는 하는데 좀 정신이 없는 구도로 돼 있어요. 이게 피에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고 마리아가 슬퍼하는 장면을 보통 형상을 한 건데 이 정돈돼 있거나 깔끔하게 있다는 생각이 안 들고 색깔도 특이하고 표정도 특이한 요 매너리즘 시대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 루브르의 복도를 쭉 지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은 그걸 쭉 보시게 되는 거예요. 루브르가 길게 말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살짝 보여드렸었어요. 이쪽에 길게 있었던 게 이탈리아 사람들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탈리아 사람들의 그림을 그냥 모으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프랑스 사람들은 그거를 반대편에서 자기들도 그거를 보면서 발전을 시키고 싶어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너편에 리슐리에라는 관은 프랑스 예술품이 또 순서대로 모여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의 첫 번째 그림은요. 아직까지 이탈리아의 작품에 대한 공부가 떨어질 때 왕을 그린 초상화도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지금 이 그림은 착한 왕 장이라는 초상화인데요. 옆모습을 그린 것은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대로 앞모습을 잘 못 그려서요. 아직은. 그렇게 옆모습을 그리다가 조금씩 각도가 돌아옵니다. 자기들도 이탈리아 사람들 그림을 보고 연구를 하고 사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그림들이 어떻게 표정을 조금씩 가지게 되고요. 아직까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여러 가지 시도도 하게 되는 거죠. 프랑스 사람들도 자기들도 이제 여성 누드를 그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1550년도에 그렸던 이 그림은 그런데 아름답다고 하기가 조금 딱 편안하게 되게 아름답다 누드가 그렇게 생각은 안 들죠. 몇 군데 어색한 지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일단 얼굴을 그리는 게 그렇고요. 코 있는 부분도 너무 직각으로 해놔서 마치 무슨 만화 캐릭터 같이 돼 있는데 같은 시기에 이탈리아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렸을까? 오히려 이 그림보다 70년이나 더 앞서 그렸던 이탈리아 지오르지오네라는 사람의 비너스는 이랬었어요. 다르죠. 이게 느낌이 얼마나 마스터를 하고 있는가. 자기가 테크닉적인 거,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솜씨라는 게 그냥 보고 나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프랑스에 있는 수많은 예술을 하는 청년들한테 우리가 이탈리아의 수준을 쫓아가려면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게 공정하게 돼야 된다고 교육의 시스템을 바꿔놨던 사람이 한 명이 나와요. 니콜라스 푸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학교 교육의 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과목을 만들고 유학을 갔다 오게 만들고 나서 국가에서 채용을 해서 국가 주문을 받도록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마침내 역전을 해서 자기들이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루이 14세와 베르사유 같은 것들이 생겨났던 시기와 비슷하게 맞물려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베르사유 궁인데요. 베르사유 궁은 그 궁 자체가 화려하고 거기에다 채워 넣은 것들이 굉장히 고급품들인 것을 뒷부분에 두더라도 저 정원의 크기만 해도 엄청났었거든요. 그런 사치품들이 이제 프랑스가 문화를 주도해 나가겠구나. 저 사람들이 일단 자원도 되고 그리고 또 인적 자원도 풍부해지고 통일돼 있는 상태로 워낙에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프랑스의 그림들이 눈에 띄게 발전을 해 나갑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더 밝고 아름답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 있게 묘사를 하게 되죠. 루브르는 실은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게 걸리는 대로 다 갖다 놓은 것 같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딱 1850년대 이전까지 작품만 가지고 있습니다. 1850년이 지나고 나서는 공화국 체제에 비슷하게 되면서 사람이 미적인 감각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많이 바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있었던 전통을 꾸준히 따라가는 흐름은 반대를 많이 만나게 돼요. 인상파나 이런 새로운 작가들이 19세기 후반에 나와서 그 사람들 그림은 다른 장소에 있고 루브르는 그 전통이 그래도 이어지는 데까지의 작품만을 소장을 합니다. 19세기 중반에 와서는요. 자기들이 겪었던 비참한 역사 그래서 이런 해상 재난에서 사람들이 살려고 어떻게든지 애를 쓰는 저런 격정의 순간을 그림으로 묘사를 한 거나 안 그러면 자기들이 겪었던 게 프랑스 혁명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게 되거나 이게 순차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박물관들이 전시를 하는 규칙 중에 제일 게으른 게 시간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별로 따질 것도 없죠. 그 시간 순서대로 그냥 쭉 늘여놓으면 되니까. 근데 반대로 동시에 왜 그 방법을 정말로 게을러서 다들 고수를 하는가? 그거는 아니고 아까 르네상스 시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반대편의 프랑스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점점 더 발전해가는 그리고 우리가 더 여기를 중점 둬서 묘사를 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다는 의식이나 역사 발전이나 시민의식의 요 성장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루브르가 끝이 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에서 설명을 듣습니다.
이거는 누구 작품이고 뭐가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고 저도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 알다시피 별로 남지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작가도 헷갈리고 사진을 분명히 찍었던 것 같은데 이름은 어디 써놨는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시작을 할 때 남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버릇이 돼서 꼭 보는 거리를 지키지 않고 한 발 더 다가가고 자세하게 보고 그 그림을 어떤 식으로 감상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각도를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성장을 해왔고 자기들의 정신문화가 여기에 어떻게 있는지 언어가 아니라 이미지로 알려주는 공간이다. 이 정도가 될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루브르를 뮤지엄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리고 앞에 있는 길 건너에 인상파 작품들이 많이 있는 곳이 뮤지엄, 오르세 뮤지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루브르는 박물관이고 오르세는 미술관으로 번역을 하십니다. 미술관, 뮤지엄이라는 뜻은요. 루브르가 야간에 조명을 받으면 저렇게 보이게 되는데 뮤즈들이 살고 있는, 뮤즈들이 머무는 전당이라는 뜻입니다. 뮤즈는 예술에 대한 영감이 부족할 때 그거를 도와주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루브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도 수많은 사람이 영감을 받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 공간에 가서 서보고 싶은 거, 그거를 증거로 남기고 싶어서 혼자서 만족해야 하시는 거. 아마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것 때문에 밀고 땡기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집에 가서 다시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거기에 서봤었다. 우리들한테도 계속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 유럽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아름다움을 느꼈고 이렇게 발전을 해갔다. 그렇게 된다면 뮤지엄이라는 곳은 뮤즈들이 지금도 우리들한테 대화를 하는 공간이에요. 좋은 번역은 한국에는 없지만 여튼 여러분들이 루브르를 통해서 그냥 모나리자 보고 나오면 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아름다움이 있고 그 아름다움으로 프랑스 사람들이 꿈꿔왔거나 발전시키고 있던 게 어떤 건지 조금씩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